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현입니다. 9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10월이 시작이 됐죠. 지난 9월 돌이켜보자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이끌고 2차 전지 반도체가 이따금씩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요 며칠은 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AI 고점 논란을 일부 불식시키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쪽에서 3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2차 전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휴일이 지난 후에 내일장도 이제 대응 전략 한번 잘 짜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빨간 날입니다. 휴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기법 강의를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법 강의는 평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할 건데 그거 외적으로 이제 그래도 어떻게 또 이용을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깊게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더 지켜봐도 되는지 목표가를 처음 방송할 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목표가를 여전히 유지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손절가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 손절가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종목들도 조금 스펙트럼을 넓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풀어나가 볼 건데요. 자, 우리 은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방송을 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은 특별히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질문을 좀 많이 던져봐도 괜찮으시겠죠? 네,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제 괜찮다, 좋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제가 기법 설명하면서도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도 여러 번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하는 질문만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아셨으면 좋겠고 새로이 제 방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구미가 당기시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색선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오색선을 설명을 드릴 때 이 토르 신호에 대한 자리, 그리고 메가토르 신호에 대한 자리, 그리고 검은색 지지저항선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번 모두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실하게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오게끔 수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그 다음 기법이 포착되는 신호가 있을 겁니다. 메가토르 신호가 아닌 동일한 이 자리가 형광색이 아닌 황금색이라고 했을 때 과연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고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였다가 다시 토르 신호가 포착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 과거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에도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하락을 보여줬었느냐라는 걸 먼저 보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 기법이 이 종목과 잘 어울리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면 이번에도 포착이 될 경우에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퐁당퐁당이라고도 설명을 드리는데 토르 신호가 포착되고 첫 번째에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세 번째로 포착이 됐으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뉴스와 그리고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승을 했으면 네 번째 포착이 될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또 높은 종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이어졌다면 다섯 번째 포착되는 자리에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이슈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이어서 만든 이 수평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고 나서 꽤나 오랫동안 바닥에서 지지부진하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점에서 포착이 된다면 그 자리는 두 번 다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가토르 신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메가토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수평 지지선입니다. 저항선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의 경우에는 내가 매수하고 쭉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에는 그때부터 지지선이 역할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구간에서 익절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포착되자마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메가토르 신호에 포착된 그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한 번 정도 바운스가 나타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 남은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검은색인데요. 이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검은색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올라갈 때 익절 자리로 잡아야 되는 선이 검은색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검은색보다 윗단에 있으면 이 구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위험의 자리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손절을 하는데 전량 손절이 아니라 확인하고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손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랫단에 있으면 분할 익절 자리, 윗단에 있으면 분할 손절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검은색 지지 저항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안내가 될 텐데요. 핑크색 지지선입니다. 핑크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되는 자리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 계단 올라와 줄 때 그때가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익절은 파란색 저항선이 익절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면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할 때 해당 가격 구간이 익절 자리가 되는 것이고 쭉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려오고 나서 매수 가격은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자, 선을 한번 보시죠.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온 날짜는 이쯤입니다. 그죠?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난 이후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것이고요. 익절 자리는 파란색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익절 자리로 잡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 바로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의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을 단계로 뒀을 때 중단보다 낮은 위치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정 주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형성된다면 계단을 타고 핑크색 지지선이 흘러 내려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적정 주가보다 낮게 내려오는 그 자리가 매수가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신다면 제 5색선을 이용한 매수 방법과 익절 방법은 모두 다 설명이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아나운서님께 드릴 질문들 같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면서 분할 익절과 분할 손절을 해야 되는 선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아나운서님? 황금색 선? 잘못됐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지와 저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선이 내가 매수하려는 가격보다 높이 있으면 분할 익절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윗단에 있으면 분할 손절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지어서 메가토르 기법은 익절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 상승한 가격 구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검은색 저항선이 익절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이 구간에선 파란색 저항선까지 끌고 가는데, 여기에서 궁금하신 건 얼마씩 익절을 해야 되느냐에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50%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50%가 익절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에선 25% 물량이 익절이 되시겠죠. 그러면 파란색에서도 절반을 익절하면 12.5%가 익절이 될 것이고, 그 남은 물량이 생길 텐데 이 짜투리 12.5%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 상승한 구간에서 익절을 못했다면 다시 내려오는 파란색 저항선이 최종 익절 가격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짜투리가 남겨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파란색에서 최종 익절을 해도 괜찮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때 더 폭발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도 마지막 더 큰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으로 남겨놓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두둑히 들고 다니면 뭔가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결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내가 낼게, 그쵸? 그러면 제가 지금 지갑에 남겨놓은 12.5%는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주식을 물어볼 겁니다. 너 요즘 투자 어떻게 해?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 지금 이렇게 샀는데 지금 한 80% 수익 중이야 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야, 얼마 안 샀네. 이게 벌써 익절을 다 끝냈어. 올라가는 구간에 다 팔았어.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건데 몇 푼 안 남아가지고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들고 있다 본전에 와도 괜찮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 겁니다. 매수해서 매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색깔로 봤을 때 매수하는 봉과 매도하는 봉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이 두 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 중에 여러분들이 익절하셔야 되는 선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아나운서님? 그러면 혹시 초록색 선일까요? 잘못됐습니다. 네, 네. 잘못됐습니다. 초록색 선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색깔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익절해야 되는 선은 파란색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은 익절 가격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내가 더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파란색 저항선에 맞닿았을 때 모든 물량을 익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나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을 때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2거래일만 지켜보시고 모든 물량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손절을 못하게 될 경우에 주가가 얼마나 큰 폭으로 내려가게 될지,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과의 이격도가 얼마나 큰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의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아니라 불판 파는 기업인 줄 알았던 자이글이 똑같은 양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소록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었어요. 뭐 무상증자를 하면서 거의 상한가 8번 갔다가 또 내려오는 그런 기업들 토해냈지만 주가는 언제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 기법을 만들어낸 근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실 때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3가지 저만의 원칙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기준봉을 만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 말인즉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시장에 관심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상승만으로는 시장에 관심이 쏠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누가 100만 원만 사도 VI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10%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2번째 조건은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월등히 증가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붙습니다. 그 말이 즉 평소에 생기고 있는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10만 주 정도다라고 봤을 때 기준봉의 거래량은 그것보다 3배 이상, 5배 이상 많은 30만 주 이상, 50만 주 이상이 되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증가된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준봉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기준봉에서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진입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봉을 우리는 휩소 현상이 나타난 캔들이라고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휩소 현상에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기준봉으로부터 2거래일 또는 3거래일째 되는 날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준봉에서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이 존재할 텐데 그들 중 미수를 통해서 진입한 투자자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들은 3거래일째 되는 날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통해서 빌렸던 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들을 등에 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건 결국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재료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진입하는 빛기둥이 바로 황금색 빛기둥입니다. 바로 토르 신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토르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에서 기준봉이 나와 주었고 그 다음에 늘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심지어 52주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 신고가는 돌파하겠구나라는 관점을 또 녹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르 기법이 아니더라도 이 기법을 만들게 된 근간이 되는 3가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질비하게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오전에 포착이 된다라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 동시호가라고 칭해져 있는 그 시간에만 진입을 하는데 지정가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장중 동시호가에 들어가게 되면 매수 호가가 아래로 3개만 보여집니다. 반대로 매도 호가도 위로 3개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누적되어서 그것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호가를 완벽하게 형성시키고 그날의 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00원이라는 가격에 3시 20분에 끝난 걸 보고 3,000원의 매수 주문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정가로. 그런데 3,000원에 끝날 거라 생각했던 종목의 주가가
3,010원에 끝났다면 우리는 지정가로 걸었기 때문에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주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해서 주문을 걸어 주셔야 정확하게 그날의 종가가 되는 가격에 체결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에 도달을 해 있는 종목이라면 먼저 걸려 있는 매수 우위 주문이 먼저 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장중 동시호가에 주문을 넣는다 하더라도 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동시호가가 들어가기 이전에 3시 20분에 상한가가 아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문이 체결되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주문을 거느냐에 따라서 상한가에서 체결이 되고 안 되고가 또 갈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스펙트럼 넓게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언제 오를지 내릴지 사실 개인은 알아가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방금 보신 토르 기법 그리고 오색선 기법이 있다면 나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쭉 살펴드렸지만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비밀 기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법은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 USB 받아갈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펙트럼 넓게 준비를 했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살짝 살펴봤더니 섹터도 군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하나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날이기도 해요. 네. 지금 7월 달 너무 힘들었죠. 8월 달도 힘들었죠. 그러면 9월 달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조금 올라와 주는가 싶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실 것이고 거기에 눌린 만큼 아직까지 주가들이 회복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주워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까지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런 연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셔주시면 좋겠지만 마지막마다 종목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CTC 바이오입니다. 자, CTC 바이오는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이 종목은 먼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빠르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날짜를 보시면 다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방송에서 나와서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제약바이오주이고요. 조루 발기부전 복합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매출과 직결되진 않지만 기대 심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 또 잠잠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반려동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시장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조류 독감과 함께 우리에게 한 번씩 이슈를 만들어주는 테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치매 쪽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인 리메셉트 구강 용해 필름과 병용 처방 약품인 리콜린산제를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가 또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지금 또 해리스 관련주로 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 미국 대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치매 관련된 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든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 동물 백신과 방역 관련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전용 소독제와 진단키트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가져다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이 이 회사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약 분야의 전문 연구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재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 진단 키트들이 결국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연구 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는 기반 정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8월 20일 날 방송한 상한가 로켓 배송 보시면 CTC 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매수가가 7,710원이었습니다. 손절 가격은 6,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박스권을 그린 건 11,300원부터 6,300원까지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려본다면 7,710원이라는 가격은 박스권보다 낮은 위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잠깐 없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월 20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당시에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크게 확산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료를 보고 투자를 이어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졌고 손절가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박스권보다 낮으면서도 지금 손절가는 딱 그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뭔가 이 바닥을 잡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8월 20날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뒤집힌다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직까지 진입을 안 하셨다가 지금 진입하시는 입장에서는 손절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해지가 또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려간다면 약손절로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지만 상승을 보여준다면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6,300원이라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까지도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손절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갑자기 또 꺾여서 걱정이 또 되기도 하는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비아디와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상사로서 철강 금속과 자원 물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 물자와 관련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시추 관련된 이슈가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산업용 소재를 수출입하는 기업입니다. 종합 상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풍력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이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당선되었을 때 어느 정도 테마가 더 굳건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 개발한 내용을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그것을 통한 인지도를 쌓고 있었던 기업이었어요. 자회사 GS 엔텍, DKT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DKT가 발전기자재를 제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와 또 연결이 되어 있다? 조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 조선으로 인해서 시추와의 연결고리가 생긴 종목이 바로 GS 글로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의 한국 수입과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중국발 전기차가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형 버스들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승합과 화물로 넘어간다면 BYD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겠지만 승용 관련해서는 테슬라만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만으로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YD가 가격을 치고 들어오지 않는 한 대한민국 시장에서 크게 확장될 가능성은 현재는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8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종목입니다. 안 내려오고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가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4,600원 코앞이었는데 올라가다 말고 갑자기 유턴을 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려올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구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른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면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3,210원까지 잡아놨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600원까지 잡혀있는 종목이지만 이걸 보여드리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고 CTC 바이오처럼 적정 주가에서 심지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주는 너무나 좋은 매수 가격을 지나서 이미 주가가 올라갔고 목표 매도가라고 볼 수 있는 3,210원을 넘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 본 겁니다. 52주 신고가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이 되는 2년 반의 차트의 고점인 5,230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고 또 시추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을 드려보는 것인데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고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해리스 수혜까지 함께 있고 사실 해리스 당선 확률이 일단 지금 여론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유턴이 어쩌면 마지막 남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3,210원 있죠, 여러분. 그 자리는 절대로 이탈되게 둬선 안 됩니다. 그래서 3,210원이 맞닿을 때쯤이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3,210원보다 윗단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3,210원보다 오히려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할 때 손절하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갔다가 내려가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가 매수 신호가 되는 것이지 이 자리가 매수 신호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농심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농심하면 또 지금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수입 비중이 높아서 환율 하락 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또 안정화의 구간에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생수와 음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산수 조금 저렴한 브랜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생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싼 브랜드, 뭐 싼 브랜드라는 개념이 솔직히 잘 없습니다.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지 않다, 뭐 에비앙이다, 뭐 아니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들은 그 기준치를 모두 다 넘겨놓은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들이든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지만 중간 유통 마진들이 붙으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다수는 예외로 두겠습니다. 삼다수에 대한 언급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다수는 언급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이거죠. 라면인데, 자, 아나운서님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신라면 좋아합니다. PPL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레드 좋아합니다. 이게 어찌됐건 간에 시작은 신라면이 아니었습니다. 농심이 아니었고 일본에서부터 어찌됐건 기술력을 받아온 다른 기업들이 있었고 그 기업을 시작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찌됐건 굶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졌었던 게 라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기호식품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신라면과 너구리, 안성탕면 등의 라면을 제조하고 있는 매우 큼직한 브랜드입니다. 정말 믿고 사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몸에 안 좋은 라면을 왜 먹어? 라면 좀 그만 먹어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면을 처음 개발했었던 개발자가 하루에 한 끼는 꼭 라면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90을 넘기는 나이까지
생존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은 말이죠. 이 라면을 또 계속적으로 R&D 연구 개발을 합니다. 이 스프가 나트륨이 많은데 이걸 매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몸에 지장을 주진 않을까? 그리고 영양소가 또 부족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라면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과 관련해서도 이건 제가 좋아합니다. 새우깡. 그리고 제가 또 방치를 들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기도 했었죠. 깡 할 때마다 새우깡, 마요깡, 무슨 매운 새우깡, 무슨 깡 해가지고 다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새우깡도 농심과 관련된 종목이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이겁니다. 매출액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면서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많이 쌓아가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이 정도면 너무나 건전한 상황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 8월 26일 날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약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120일 차트로 봤을 땐 이 정도면 좀 많이 내려왔네.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으니 이 정도에선 진입해봐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8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매수가가 38만 7천 원까지 내려온 건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진입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뭡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건 결국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적정 주가 이미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이렇게 높이 잡아놓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거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농심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20%의 수익을 만든다라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농심 47만 3,5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농심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나운서님, 농심 투자를 제가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어디에서 할 거냐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가격 이하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네. 38만 7천 원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근거와 원칙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38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훌륭한 성과의 투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방 설명 드릴 겁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유가 관련주이고 물류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류는 역시나 해운 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동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쿠팡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과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2018년 물류 전담 운송사 선정 계약을 체결한 계약 기간이 4년이었기 때문에 2022년에 그 계약이 만료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 장에 이걸 보여드렸었어요. 쿠팡과 다시 694억 규모의 간선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2024년 다시 동방이 쿠팡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증가 추세이고 영업이익은 조금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정도면 방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들고 있는 대주주들의 수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액 주주들에게 충분히 기업 가치를 제고할 만한 그런 뉴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0일 차트가 아닌 조금 더 긴 차트를 들고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8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인 2,850원보다 지금 조금 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2,400일 차트로 봤을 때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코로나 이슈이기 때문에 이 고점은 없는 거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표 가격이 5,050원까지 열려 있지만 이 또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적정 매도 가격은 3,480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얼마 큰 상승이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방 같은 경우에는 손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윗단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손절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손절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손절 가격인 2,360원 아랫단에서 신규 진입으로 내가 손절했었던 수익금 날린 그 부분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진입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GS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과 음압병실 관련주인데 이 음압병실은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는 게 맞을 텐데 국내 자동차 내장재용 부직포 시장에서 단일 공장 규모 1위 업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장용 부품에 적용되는 부직포 원단과 PU 그리고 폼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GH 신소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너무나 큰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된다?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 정도면 만족스럽고요. 유보율도 괜찮고 모두 다 좋은 종목인데 9월 3일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175원이 우리 매수가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구간에 머무르고 있으며 올라갔다가 눌린 거 확인했고 이제 올라가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되면 됩니다. 거래량만 한번 터져준다면 3,745원 충분히 손쉽게 도달할 수 있으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가면서 저점 찍었고 핑크색 지지선 한 단계, 두 단계나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로 봐도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은 GH 신소재의 바닥 구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지금부터 지수가 상승하면 제약바이오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구리와 전기차 부품과도 관련성이 있고 치매, 건강식품, 동물 백신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코로나는 지금 또 주춤하기도 하죠. 원숭이 두창과 엠폭스도 마찬가지로 주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키트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매출의 영역이죠. 찌찌가무시, 노로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댕기열, 조류 인플루엔자, 일본 뇌염까지 진단키트는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산업 분야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자 치료, 제약바이오주가 주춤한다 하더라도 유전자 가위와 유전자 치료는 언제든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연구, 분자 진단용, 기초 소재 및 시약, 그리고 분자 진단 키트, 유전자 추출, 증폭, 정량 분석 장비, 분자 진단 장비 등을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유전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R&D 기업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 제품들이 바로 유전자 치료 제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작년까지는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면서 인사할 때마다 아 이제 너무 휑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저도 지금 탈모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siRNA라고 리보액산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리보액산 관련된 내용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또 우뚝 솟으려고 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도 지금 리보핵산과 관련한 연구와 제품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보핵산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바이오니아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 매출액은 그래도 안정적인데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여주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점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었던 기업이며 2024년에 적자폭을 줄이고 다시 흑자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가지고 있는 회사의 유보율이 높은 그런 안정적인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바이오니아 차트를 볼 겁니다. 자, 9월 4일 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바닥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자마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눌린다면 진입해 볼 수도 있으며 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지지되는 자리에서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진입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 차트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그 자리가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 기억하신다면 바이오니아에 대한 종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코스맥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 구간에 올라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수산 인더스트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승 구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그리고 3차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분할익절 자리에 도달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본느입니다. 본느도 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심지어 메가토르 자리보다 낮은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토르 신호 자리를 돌파하면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더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의 구미가 당기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부터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파악해 보시고 내일 종목에 진입하시는 시나리오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종목들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또 디테일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 덕분에 정말 알찬 휴일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